나는 은퇴를 끝냈다. 그리고 이제야 좀 솔직해진 이야기. 이제는 더 이상 아침 알람을 맞추지 않는다. 월요일인지 목요일인지도 가끔 헷갈린다. 그래도 불안하지는 않다. 사람들이 나한테 자주 묻는다. 은퇴하고 나면 심심하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돈 걱정 안 하니까 심심할 틈이 없다. 이 말이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 상태까지 오려고 꽤 오래 준비했다. 타고난 부자도 아니었고 한 방에 성공한 것도 아니다. 그저 월급 받던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글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 훈계하는 글이 아니라 먼저 겪어본 사람이 뒤돌아보며 남기는 기록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은퇴를 생각할 때 다들 제일 먼저 착각하는 것은 사람들은 은퇴하면 돈이 별로 안 들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집에서 쉬고 TV 보고 산책하고. 근데 그거 절반만 맞다. 통계적으로 보면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은퇴 전 소득의 70에서 80%다. 예를 들어보자면 은퇴 전 월급이 500만 원이었다면 은퇴 후에도 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은 필요하다. 이건 사치가 아니라 유지 비용이다. 집세 혹은 관리비, 식비, 병원비, 보험료, 교통비, 특히 의료비는 은퇴 후에 오히려 늘어난다. 나는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생각했다. 아, 은퇴는 쉬는 게 아니라 수입 구조가 바뀌는 거구나. 그래서 계산을 해봤다. 아주 냉정하게. 나는 은퇴 후 30년을 산다고 가정했다. 요즘 평균 수명 생각하면 과한 가정도 아니다. 필요 생활비 월 400만 원, 연간 약 4,800만 원, 30년 약 14억 4천만 원. 여기까지가 순수 생활비다. 여행, 큰 병, 갑작스러운 지출? 그건 포함도 안 했다. 그래서 나는 목표를 이렇게 잡았다. 은퇴 시점에 최소 18억 원에서 20억 원의 자산을 만들어 놓자. 이 숫자를 정하고 나니까 이제 질문이 바뀌더라. 얼마가 필요하지? 에서 어떻게 만들지? 로. 그 다음은 저축이다. 여기서 대부분 포기한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저축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여유가 없어요. 나도 여유는 없었다. 그래서 비율로 정했다. 내가 지킨 원칙은 이거다. 월급의 최소 20% 저축. 가능해지면 25에서 30%까지 확대. 이건 감이 아니라 실제 권장 수치다. 선진국 은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숫자다. 예를 들어 월급이 400만 원이면 80만 원은 무조건 은퇴 자금. 남은 320만 원으로 생활. 처음엔 답답하다. 근데 6개월 지나면 적응된다. 생활 수준은 생각보다 잘 줄어든다. 은퇴 후에 갑자기 80만 원 줄이는 것보다 지금 조금 줄이는 게 훨씬 쉽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보자. 저축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건 인정해야 한다. 물가가 매년 오른다. 연 3%만 올라도 20년이면 체감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나는 투자를 했다. 하지만 한 방은 노리지 않았다. 내가 실제로 사용했던 투자 구조는 4가지 축으로 나뉘어 있었다. 각각의 자산은 수익률이 아니라 역할을 기준으로 배치했다. 첫 번째는 주식형 자산이었다. 전체 자산의 약 50에서 60%를 전 세계 주식 인덱스 ETF에 두었다.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ETF와 글로벌 주식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ETF가 중심이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연평균 기대 수익률은 7에서 9% 정도였지만 변동성은 분명히 컸다. 단기적으로는 큰 폭의 하락도 자주 경험했다. 그래서 나는 젊을수록 주식 비중을 높이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점진적으로 비중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 주식은 시간이 충분할 때 가장 강력한 자산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었다. 두 번째는 채권이었다. 국채와 우량회사채 ETF에 전체 자산의 약 20에서 30%를 배분했다. 채권의 연평균 수익률은 대체로 2에서 4% 수준으로 높지 않았고 대신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채권은 자산을 크게 불리는 수단이라기보다 주식 시장이 흔들릴 때 판단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안전장치에 가까웠다. 실제로 주식이 크게 하락할 때 채권이 완충 역할을 해주었고 그 덕분에 감정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피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었다. 예금과 MMF 같은 자산으로 전체 자산의 약 10에서 15%를 유지했다. 수익률은 거의 없었지만 언제든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 특히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는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의 생활비를 반드시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했다. 이렇게 해두면 시장 상황이 나쁠 때도 자산을 급하게 매도하지 않고 시간을 벌 수 있었다. 현금은 수익을 주지는 않았지만 선택권을 주었다. 네 번째는 부동산이었다. 나는 이미 거주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동산 투자는 하지 않았다. 임대 수익형 부동산은 분명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관리에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 공실 위험,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나는 투자로 자산을 관리하고 싶었지 또 다른 직업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이런 구조를 유지하는 동안 위험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솔직히 말하면 중간중간 상당히 겁이 났다.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같은 시기에는 계좌가 붉게 물든 날이 수도 없이 많았다. 자산이 단기간에 크게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결코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내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하나뿐이었다. 이 돈을 내일 당장 써야 하는가? 답이 아니오라면 나는 그대로 두었다. 은퇴 자금은 시간을 아군으로 삼는 게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성과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게임에서는 반드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사회보장연금과 국가연금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을 세웠다. 이 제도들은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생활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평균적으로 사회보장연금은 은퇴 전 소득의 약 30에서 40% 정도를 보전해주는 수준에 그친다. 그래서 나는 연금과 사회보장 수입을 생활비의 기본 바닥으로 두고 그 위에 필요한 나머지 생활비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산으로 충당한다는 구조로 나누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연금은 불안 요소가 아니라 안정적인 보너스로 느껴졌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은퇴 이후에도 시장 상황이나 단기 변동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지금 은퇴한 내 상태는 이렇다.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 원금은 거의 손 떼지 않는다. 투자 수익 연금, 일부 현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돈 때문에 하루의 기분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은퇴 준비의 진짜 목적이다. 여행이 아니라, 취미가 아니라 선택권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부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불안한 노년은 피할 수 있다. 월급의 20%부터 시작해라. 투자 수익률은 연 5에서 7%만 돼도 충분하다. 목표 금액을 숫자로 정해라. 한번 정한 계획은 자주 흔들지 마라. 은퇴 준비는 똑똑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람의 일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늦지 않았다.